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7세이신 이순옥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현재 혼자 살고 계세요.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 연립주택이에요. 전세 1억 2천만 원짜리 작은 집이죠.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한번 볼까요? 오전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세요. 할머니는 항상 가장 저렴한 것들만 골라서 사세요. 아저씨, 이 생선 좀 싸게 해주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머니, 이거 어제 들어온 건데 좀 더 싸게 드릴게요. 할머니는 이렇게 흥정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노력하세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 드시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세요. 할머니에게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몇 분 계세요. 순옥이, 너는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좋겠다. 에이, 뭐가 좋아. 아들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녁에는 7시쯤 집에 들어오셔서 TV 보시고 일찍 주무세요. 정말 검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에요. 할머니는 옷도 정말 소박하게 입으세요. 동대문 시장에서 3만 원짜리 바지,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티셔츠, 몇 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 가방도 몇 년 전에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에코백을 계속 사용하세요. 핸드폰도 20만 원짜리 저가형 스마트폰이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모두 10년은 넘은 것들이에요. 냉장고는 소음이 나고 세탁기는 가끔 오작동을 하고 TV도 화면이 가끔 깜빡거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며느리들만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실제로 시내 중심가에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하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건물, 5층짜리 상가 건물. 월 임대료 600만 원. 두 번째 건물, 3층짜리 상가 건물. 월 임대료 500만 원. 세 번째 건물, 4층짜리 상가 건물. 월 임대료 400만 원. 총 월 임대료 수입이 1,500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은행에 예금도 15억 원이나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라 며느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도 아내에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째, 부모님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순호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 돈이 있어도 티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할머니는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평생 지켜오셨어요. 둘째, 자립정신이었어요. 내 재산은 내 것이고 아들들은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내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어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부모 재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굳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가끔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는 생활비도 챙겨드렸는데 이것도 어머니에 대한 예의이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둘째 며느리 김영희 씨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영희 씨는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할머니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검소하게 사시긴 하는데 좀 답답하시기도 해요.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사셔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세요.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말들을 듣고 궁금해지셨어요.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작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둘째 아들 집에 놀러 가셨을 때였어요. 며느리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던데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집값도 오르고 아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어머님도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까 뭔가 일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생활비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일을 하라고 하다니. 며느리야, 내가 67살인데 어떤 일을 하란 말이니? 요즘은 7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도 있고 아파트 청소 일도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때부터 며느리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어요. 할머니가 아들 집에 놀러 가시면 며느리는 항상 집안일을 시켰어요. 어머님, 와 계신 김에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 봐야 해서요. 어머님, 빨래 개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고마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집에 혼자 계시면 할 일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좋죠.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무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가셨는데 며느리 친구들이 놀러 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영희야,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에이, 뭘. 그런데 좀 답답하긴 해. 돈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고. 어머, 정말 어떤 걸 바라시는데? 생활비 달라고도 하고 가끔 뭐 사달라고도 하고. 그런데 정작 도움은 안 되거든. 집안일은 해주시긴 하는데 그것도 시키면 하시는 거지 알아서 하시는 건 아니고. 할머니는 이 대화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신이 생활비를 요청한 것도 바라는 게 많다고 표현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린 것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무시는 이제 직접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돈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빚이 있으시면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일을 해서 갚으시든지.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오히려 15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참으셨어요. 아직 며느리의 본성을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우리가 어머님을 챙겨드리는 건데 감사해야죠. 어머님, 요즘 시대에는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챙겨드리잖아요. 어머님,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도와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신다던데 어머님은 받기만 하시네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부탁을 하면 또 부탁이세요? 라고 말하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색을 하면 어머님 까다로우시네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속상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기셨어요. 이 아이가 만약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게 정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일까?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돈 빌려달라고 하기였어요. 할머니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50만 원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어머님, 저희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 갚으실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어머님,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노인분들도 대출 받을 수 있다던데. 며느리는 50만 원도 빌려주기 싫어했어요. 할머니는 이 반응을 보고 며느리가 정말 돈에 인색하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가짜 빚쟁이 연기였어요. 할머니는 더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 큰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작은 며느리 본성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며칠 후 둘째 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빌린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무슨 돈 말이니? 엄마, 작년에 저한테 300만 원 빌리셨잖아요. 제가 아이 학원비 때문에 필요한데. 할머니는 일부러 당황하는 척 연기하셨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이때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어요. 며느리는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형님한테 돈을 빌리셨다고? 그럼 우리한테도 갚으셔야 할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우리 모르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계신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빚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 혹시 다른 데서도 빌린 돈이 있으신 건 아니죠? 며느리는 마치 시어머니가 사기꾼인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더 확실하게 테스트해 보기로 하셨어요. 며느리야, 사실 내가 요즘 병원비도 내기 힘들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 저희도 여유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일이라도 해야 하나? 마트에서 시식 도움이라도. 이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그럼 정말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나이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집도 너무 비싼 데 사시는 거 아니에요?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라고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말들을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셨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지 모든 증거를 모으신 거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런 걸 녹음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기록해 두셨어요. 6개월간의 테스트를 통해 할머니는
며느리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하셨어요. 며느리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진실을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어느 주말 둘째 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날을 기다려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사실 엄마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건물 관리 때문에.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어머님, 무슨 건물 관리요? 어머님이 무슨 건물이 있으시다고. 할머니는 잠깐 멈춰 계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내에 상가 건물 세 채가 있거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들, 은행 통장. 여기 봐라, 이게 내 건물들이야. 며느리는 그 서류들을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첫 번째 건물, 5층짜리 상가 건물, 시가 15억. 두 번째 건물, 3층짜리 상가 건물, 시가 10억. 세 번째 건물, 4층짜리 상가 건물, 시가 12억. 총 3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할머니는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은행 예금 15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통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지금까지 가난하신 척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어.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이때까지 참았던 말을 하셨어요. 너의 본성을 보고 싶었거든.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라. 할머니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어요.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빚만 많고 돈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 우리가 어머님을 챙겨드리는 건데 감사해야죠. 어머님도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이걸 언제? 6개월 동안 다 녹음했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해뒀어.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상황을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게요. 어머님이 필요한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둘째 아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부끄러웠어요. 여보, 내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말 안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여보, 당신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일하라고 했다며? 여보, 나는 정말 어머님이 어려우신 줄. 어려우시든 안 어려우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라고. 아들은 아내의 행동을 알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거예요. 여보, 나는 일부러 어머니 재산 얘기 안 한 거야. 우리가 어머니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한 거잖아.
아들은 이제야 아내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영희야,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은 하니? 빚쟁이라고 하고, 일하라고 하고, 친구들 앞에서 험담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게 내 진짜 본성이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거지. 며느리는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정말 바뀔게요. 바뀐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6개월 동안 나한테 한 짓을 보면 할머니는 며느리를 더 이상 믿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학대했던 시어머니가 월 1,500만 원을 버는 건물주였다니. 며느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월 1,500만 원이면 연간 1억 8천만 원. 게다가 예금도 15억 원. 총 재산이 52억 원이 넘어.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나중에 유산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틀어져 버렸어요. 며느리는 이제부터라도 할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어머님 건물 관리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매달 용돈 드리겠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어머님, 좋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런 건 됐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아. 용돈도 필요 없어. 내가 쓸 돈은 충분히 있거든.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아부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도 걱정됐어요. 엄마, 그래도 영희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아들아, 너는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았잖니. 네. 정말 죄송해요. 너도 아내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어.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밤마다 후회에 잠겼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 내가 진심으로 모셨다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을까? 월 1,5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셨거든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1시간 넘게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영희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너는 나를 돈으로 판단했어.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며느리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셨어요. 앞으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거야. 그리고 며느리야,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할머니의 선언을 들은 며느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너는 내 남편이랑 잘 살아. 하지만 내 재산에는 손대지 말아라. 할머니는 이미 유언장도 다시 작성하셨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지만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할머니는 둘째 아들에게도 엄한 교훈을 주셨어요. 아들아, 앞으로 내 아내 교육 제대로 시켜라. 그리고 너도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가난했을 때와 부자인 걸 알았을 때 내 아내 태도가 얼마나 달랐는지 봤잖니.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패배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졌고 남편도 자신을 달리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 앞에서도 체면을 잃었어요. 무엇보다 52억 원이 넘는 재산과 연결될 수 있었던 기회를 완전히 놓쳤어요. 며느리는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척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검소하게 사시는 건 계속하시지만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평소에도 할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이번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은 겉모습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셋째, 후회는 항상 늦다는 것.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돈으로 판단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면 지금쯤 행복한 가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후 할머니는 혼자 차를 마시며 그날을 되돌아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지. 내가 3년 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 아이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알았어. 사람의 본성은 정말 돈 앞에서 드러나는구나. 만약 내가 처음부터 부자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나한테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니지.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행이야.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말이야. 평생 속고 살 뻔했잖아. 그리고 우리 둘째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을 거야.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거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돈이 있든 없든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할머니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후련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